최고의 동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이 얼마 전 6.25 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이 BTS의 커멘트와 관련해서 이 중국 관영 매체, 중국 누리꾼이 막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죠. 잠깐 이게 움츠려드나 싶었는데 또 시작했습니다. 자, 민족주의 성향의 관영 환구15, 거기 후시진 총편집인이라는 사람, 무슨 연고 이름 같은데요. 아무튼 이 후시진 총편집인, 이번 논란을 키운 건 한국 언론이다. 한국 언론이 중국 누리꾼의 표현할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다 한 겁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네요. 자, 이게 말이죠. 정말 이 황당한 말인 것이 다른 곳도 아니고 사실상 중국 공산당 선전기관 책임자가 이 표현의 권리를 운운한다는 거, 이거 정말 코미디 아닙니까, 이거? 더군다나 그 악명 높기로 소문난 이 사드 보복대 말이죠. 환구15가 말이죠. 자, 오늘 준비한 현장 그럼 전해드리죠. 먼저 현직 장관도 옵티머스에 물렸다. 다음은 풀려난 촉법소년, 또 범죄. 마지막 시진핑이 화면 돌린 중국 방송,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단풍 구경은 내일부터. 지금 일단은 310 중계석과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하죠. 예, 오늘 제 옆에는 정치팀 최수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배, 그런데 오늘은 왜 시청률 표를 뒤에 안 붙였네요? 오늘은 진짜 이렇게 훤하죠? 네. 그렇습니다. 왜 안 붙이셨어요? 많은 분들이 너무 식상하다고 이제 조금 있으면 방송 시작한 지 한 석 달쯤 되거든요.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오늘부터 떼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요? 예, 솔직히 이걸 붙이나 안 붙이나 저는 좀 불쌍해서 많이 봐주실 줄 알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아쉽네요. 그래도 시청률 좀 맞추는 재미도 있었는데. 예. 제가 방송 시작 전에 보니까 유튜브 댓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시청률 뭐 1%일 거다, 1.2%일 거다, 이렇게 뭐 맞추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쉽겠어요. 예, 부질없는 일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정말 시청률 뭐 이런 얘기는 안 할 텐데, 그냥 보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박성태 부장이 일어나서 춤을 춘다. 그러면 3% 넘은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춤추는 걸 한번 기대해보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짧고 굵게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농협 국감 옵티머스 난타전. 자, 지금 옵티머스 지금 펀드 저게 그렇죠. 왜 옵티머스일까 했더니 그 트랜스포머 그 옵티머스 프라임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땄대요, 이름을. 그래서 예. 옵티머스. 예. 그만큼 이제 강하고 뭐 약간 의미로. 그런 거죠. 예. 자, 오늘 농해수위 농협국감에서 지금 권력형 비리다, 아니다, 단순 금융 사기 사건이다, 갑론을박이 한창인 옵티머스 사태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난타전이 벌어졌는데요. 여의도 국회로 가시죠. 저희들이 판매할 때 이미 8천억이 시장에서 팔렸던 상품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먼저 파는 상품이 아니고 결국은 투자자들 손실 났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사실 고객 관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장님, 저는 정말 이런 상황이면 고개를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장님의 입장이라면 고객들의 돈을 정말 무책임하게 그렇게 운영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농협은. 네. 자, NH투자증권 이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처죠. 자, 그래서 그런지 저렇게 보시다시피 집중 공격을 또 질타를 받았네요. 네, 그러네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전체 판매액의 무려 84%에 해당하는 이제 4,300억 원 정도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외압이나 로비가 있었냐, 이게 집중적으로 다뤄진 건데, 여기서 정영채 사장은요, 이렇게 옵티머스 상품 판매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 이래 이제 기존 입장이죠. 계속 되풀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원 조사가 진행이 되면 상품 승인이나 부실 심사에 관여한 직원들은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장 답변이 지금 이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좀 무책임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답변인데,
자, 그런데 앞서 뭐 잠깐 이 제목으로도 전해드렸다시피 진영 행안부 장관이 옵티머스 펀드에 5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 이런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는데 도대체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진 장관도 NH투자증권의 고객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옵티머스 펀드에 돈을 묻으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거죠. 아하. 근데 이제 만기가 8월이었는데 이미 지난 6월부터 환매가 중단된 상태라서 그렇죠. 돈을 못 받았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피해자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뭐 돈을 못 받았다라고 본인이 뭐 이렇게 확인해 준 건 아니지만 네. 일단 환매 중단이 지난 6월이었고 진 장관은 8월에 돈을 받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추정이 아마 되는 예, 상황인 그렇게 거죠. 추정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진영 장관 나도 피해자다. 근데 야당에서는 그렇게 뭐 동정을 해주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아니죠. 예. 왜냐하면 이제 진영 장관에 이어서 민주당의 기재위 소속의 한 의원도 투자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근데 특히 이 의원의 경우는 손실 여부를 떠나서 이해 충돌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기재위원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권력형 게이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여당에게 특검을 어서 수용해라 거듭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이 국감 최대 격전지 중에 또 하나죠. 바로 부동산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 국회 국토인데 근데 오늘 난데없이 노래가 국감장에 흘러나왔습니다. 잠깐 영상부터 보시죠. 우리 가왕께서 정말 감동적인 공연을 통해서 국민들을 위로하셨어요. 그때 그분이 발표한 신곡 이 테스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관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제가 한번 들어드릴게요.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 대중가요에는 국민들의 시대 정신과 정서가 묻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주택 때문에 핍박해지고 팍팍해지고 험난해졌다. 이거 정말 이해 가세요? 자, 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김현미 장관한테 제발 민심을 좀 읽으라 하면서 나훈아 씨의 테스형이라는 노래, 원래는 테스 왕이라고 했다가 이제 테스 형이라고 이제 정정을 했는데 앞서 보신다시피 그 약간 김현미 장관이 마스크는 쓰고 있었지만 눈꼬리가 탁 올라가는 게 이제 약간 웃는 모습인 게 딱 보였지 않습니까? 웃음이 잡혔죠. 예. 근데 지금 일단 그 관련 기사에 달린 첫 번째 댓글,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저 기사에 네. 지금 웃음이 나와요? 이거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금 부동산의 상태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 본인이 살던 전세집에서는 나가야 하고 근데 또 본인 집은 팔리지가 않고 뭐 그런 지적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미 장관한테도 홍 부총리 지금 얘기하신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의원들이?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장관이 부동산 시장과 뭐 주거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국민의 걱정이 많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주택 매매 시장이 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고 물론 전세 시장은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정도로 답을 했습니다. 그 김현미 의원이 한 몇 주 전에도 국회 상임위원장에서 역시 부동산 문제로 확 되게 상당히 그 분위기가 뜨거워지는 상황에서 송석준 의원, 역시 또 송석준 의원이었는데 대화를 하다가 또 한 번 웃었어요. 약간 조금 그 표정 관리를 좀 신경 써야 한다 이런 지적이 야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제 국방위에서는요, 서욱 국방부 장관의 미국 출장길을 놓고 이런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죠. 공중급유기를 국방부 장관이 해외 출장 가는데 자가용처럼 사용합니까?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F-35 전투기 타고 가지. 빨리 가려면. 빨리 가려고 해서가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을 것인데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사실 군기지로 바로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그러면 국내에서 탱크 타고 다녀도 되겠네? 안전하게 교통사고 안 나게. 자, 보신 것처럼 무소속 홍준표 의원, 서욱 장관이 지금 미국 출장길에 타고 간 이 공중급유기 그걸 문제 삼았는데, 그러니까 출장을 가면서 군의 급유기를 자가용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냐? 그럼
국내에서 지방 갈 때는 탱크 타고 갈 거냐 뭐 이런 네. 지적이네요. 그렇죠. 역시 이제 호통하면 홍준표 의원인데 이번에도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서욱 장관이 지난 13일이에요. 한미 안보 협의회 등의 이제 방미 일정을 소화하려고 공중급유기 이제 문제가 된 공중급유기를 타고 미국에 있는 공군기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두고 홍 의원이 아니 공군의 이제 공중급유기 4대 중에 이제 적시에 투입되고 있는 게 한 대뿐인데 작전용으로도 빠듯한데 이거를 출장 갈 때 이용하냐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공중급유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이 공중급유기가 진짜 이 급유 목적으로만 네. 사용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물론 주 목적은 항공기에 대한 급유입니다. 하지만 서욱 장관이 이용한 이 KC-330은요. 한국형 항공기를 그러니까 여객기를 급유기로 개조를 한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해외 재난 지원, 재외국민 구조 이렇게 다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도 사용된 적이 있어요. 지난 6월에 6.25 전쟁 때 국군 전사자 유해를 봉환을 한 경우 그리고 7월에 이라크 파견 근로자의 귀환의 임무 중에도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홍 의원이 일단 그러면 오해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공중급유기를 장관 출장용으로 쓰는 거 잘한다 하고 뭐 박수 칠 거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입장은 이겁니다. 출장 때 급유기를 선택한 거는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 기착기가 없이 한 번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 또 우리 공군이 그만큼 장거리 작전 능력에 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거를 미국 측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편의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우리 군이 작전 능력이 다양하다 이런 걸 좀 미국에 보여주고 싶었다. 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희노애락이 담긴 국감장 이번엔 좀 눈물을 보여준 곳이 있는데 어제 이 주영대 사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 국회 외통위로 한번 가보시죠. 박은하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대사님이랑 그 대사님 뒤에 계시는 그 외교관님들 다 이거 보니까 제가 런던 때 생각이 나서 이 눈물이 앞서서 지금 대화를 이어가겠는지 제가 지금 잘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최일 대사가 평양국제관계대학 제 1년 후배인데 앞으로 만나면 제 인사도 좀 전해주시고 그 친구들 조용하고 비공식 자리에서 만나면 겉으로는 차보에도 속은 다 따뜻한 친구들이니까 대사님께서 따뜻한 그런 동포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었고 그제였는데 자, 태용호 의원 아시다시피 영국 공사 주 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 약간 눈물도 보인다고 그러는데 조금 감정이 좀 이렇게 올라왔나 보네요. 족받친 것 같아요. 정말 국감장에서는 보기 드문 장면이죠. 보통 고성과 호통이 오가는데 BGM도 지금 굉장히. 네, 사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태 의원은 2016년에 한국으로 망명하기 직전까지요. 주영 북한 대사관에서 공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SNS에다가 올렸는데 저 주영 한국 대사관 직원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나와 화면이 잠시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작 전부터 이 국감 때 감정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마음속으로 여러 번 다짐을 했지만 막상 부딪히고 보니까 감정 조절이 어려웠다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국감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이 촉법 소년으로 풀려났던 10대 결국은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자, 마트털이 촉법 소년 풀어주니 뺑소니까지. 이번 소식은요 정말 많은 걸 좀 생각하게 해주는 사건인데 제주도에서 뺑소니 사건을 일으킨 중학생들 잡고 봤더니 얘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주도로 가보시죠. 자, 지난 5일 새벽 제주도의 한 골목입니다. 갑자기 차가 저렇게 주차된 차량을 들이박더니 앞 범퍼가 저렇게 깨진 상태로 또 지금은 도주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신호 무시하고 막 저렇게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자, 다른 차량들과 또 충돌할 뻔한 저런 상황. 자, 저거 딱 보면 음주운전 같은데 말이죠.
근데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전 미숙이었던 거죠. 저 차를 운전한 게 10대 중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따르면요, A군과 B군이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제주시에서 주차된 차량을 훔쳐가지고, 그러니까 훔친 차로 저렇게 운전을 하다가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인데요. 사고를 목격한 행인이 이 절도 차량을 쫓으면서 이 상황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 차량이 도난 차량. 그렇죠. 무슨 렌트한 것도 아니고. 네네. 자, 저 차량을 도둑 맞은 분 정말 황당했을 것 같은데요. 잠깐 인터뷰 들어보시죠. 저희 집 앞에 주차장에 딱 정확히 제가 주차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라졌다고 얘기를 듣고 새벽에 내려가 보니까 차가 없어져가지고 좀 무슨 장난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거, 저 앞서 그 하얀색 차량을 절도한 친구들, 지난달에도 절도 행각으로 전국에 뉴스를 탔던 걔네들이라면서요. 그래서 보통 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중학생들 지난달 서귀포시에 이제 한 마트에서 뭐 담배와 현금을 훔쳐서 달아나가지고, 지금 그 장면이죠? 네, 지금 그 장면이 나오네요. 굉장히 대범하게 현금을 훔치는 모습인데 9월부터 제주도에 전역을 돌면서 절도 행각을 벌였어요. 그때도 뉴스에 나왔던 바로 그 아이들입니다. 자,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 왜 저 아이들은 저런 절도 사건을 일으키고도 또 거리를 활보했던 것인가? 바로 촉법 소년이기 때문인데, 사실 지난달부터 저 다른 학생들이랑 같이 서귀포 돌면서 도둑질을 반복했어요. 지금 자료 화면도 여러 개죠. 근데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으로 분류돼서 처벌 없이 풀려났던 겁니다. 당시 마트의 절도 사고 역시 촉법 소년에 해당됐다 보니까 그냥 귀가 조치됐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번에 차량 절도까지로 이제 더 커진 거죠. 자, 촉법 소년, 일단 말이 좀 어려운데요. 설명을 드리면 형벌, 이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처음은 봐준다 쳐도 이번에는 차량을 절도해서 저렇게 막 헤집고 다니는 거 너무 대형 사건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진짜 단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격리를 좀 하면 좋은데, 이게 보시면요, A군과 B군이 최근 생일이 지나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 14세가 되면서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나머지 한 명은요, 만 14세 미만의 이제 촉법 소년에 해당돼서 이번에도 역시 구속을 면했는데, 이제 이 때문에 대부분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이 정도의 보호 처분이 내려진 상태죠. 그러니까 결국 다 구속된 게 아니라 또 저 생일이 지난 애들은 이렇게 됐고, 그렇죠. 아직 지나지 않은 한 명은 이번에도 저 차량 절도 저 질주를 해놓고도 이번에도 또 구속을 면하게 된 거네요. 정말 생일 그 며칠 차이로도 그러니까.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촉법 소년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당 사건 경찰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사를 했는데 촉법 소년이라서 돌려보내야만 했다. 범행이 빈번하고 또 타인의 재산에다가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그런 점을 고려해서 구속 수사를 하게 됐다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달 전에 이 대전에서 무면허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뺑소니로,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인데. 기억납니다. 아유. 네, 그러니까 저 사고가 있었는데 저 때도 그랬단 말이죠. 네, 지난 4월입니다. 운전자 A군 13살인데 친구들이랑 서울에서 또 렌터카를 훔쳤어요. 그리고 대전으로 가던 중에 경찰이랑 추격전을 벌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거예요. 18살의 운전자를 들이받아서 결국엔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한 달 전인 이제 3월에 저 훔친 차로 주유소를 털다가 체포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경찰서에 올린 인증샷 지금 보이시죠? 네. 경찰서 제낄 준비 이렇게 써서 올렸는데, 촉법 소년이라고 봐주지 말고 엄하게 처벌을 했으면 한 달 뒤에 저렇게 무고한 생명이 사망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안타까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 촉법 소년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 이런 여론이 많잖아요. 그렇죠. 최수영 기자, 혹시 그거 아세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국민청원 게시판 이 청원 답변 1호가 바로 이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춰달라.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 막 때려가지고 막 SNS에 사진 올렸던 거 있잖아요. 기억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자, 당시 답변 내용이 이랬습니다. 8월
8월 19일부터 9월 중순인 현재까지 총 14,782건의 국민청원이 게시됐고 그중 가장 많은 청원자 수를 기록한 것이 바로 소년법 개정 청원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주 단순하게 한 방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안별로 다르고 또 당사자별로 다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소년법과 관련해서 형사 미성년자 그 나이를 한 칸 또는 뭐 2칸 낮추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거는 이제 좀 착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때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저렇게 답변을 했네요. 자, 그러니까 일본도 말이죠. 예전부터 이 소년범들에 대한 사회 문제가 정말 컸어요. 제가 예전에 직접 책에서 읽은 실화인데 어떤 중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칼로 막 엄청나게 난자를 당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자, 이 가해 학생은 소년원에 가죠. 하지만 그 피해자 가족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여 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그 피해자의 엄마가 어느 날 TV를 보다가 졸도를 합니다. 왜요? 그 TV 속에서 그 가해 학생이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가해 학생이 이름을 바꾸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졸도를 했어요. 정말. 그래서 그런 막 책도 나왔었는데 진짜 끔찍하네요. 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촉법 소년이라서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하면 이건 부모들에게 어떤 일종의 책임을 좀 뭐 해야 된다라는 그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 지적들이 많은데 이게 말이죠. 좀 속 시원한 답이 좀 안 나와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 매번 사실 나오는 지적들인데 이게 정말 사실 올해 1월에 교육부에서 촉법 소년의 연령을 좀 낮추겠다는 내용을 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만 14세 미만이잖아요. 근데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 이렇게 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촉법 소년의 연령 하향이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또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연령 하향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금 이 CG는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등교를 못 하니까 저렇게 사고 치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촉법소년 사건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의외로 아까 보신 CG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네네. 저걸 보면은 오히려 그런 건 아니다. 조금 설명을 해주실래요? 이제 저걸 보면 작년 3월 대비 올해 코로나가 이제 급격하게 확산됐던 3월 데이터를 비교를 한 건데 학생들 등교가 제한되면서 학교 폭력이 약 54% 정도 줄어들었죠. 근데 같은 기간 청소년 비행 신고가 20% 줄어든 점도 이제 특이할 만한 그런 이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비행 행위가 보통 모여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이렇게 모이는 환경이 잘 안 생겨서 만들어진 결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두 번째 현장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콜록콜록 기침을 숨겨라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자, 연설 중 콜록콜록 중국 화들짝. 자, 코로나 승리 선언하고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 그런데 시진핑 국가주석의 하나로 비상이 걸렸다는데요. 앉아서 세계 여행하는 방송 310 중계석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죠. 무슨 행사장 그림이 나오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무슨 행사 아주 큰 행사에 참석을 했나 보군요. 저게 뭐죠? 어제 광동성에서 열린 선전특구 40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했던 겁니다. 선전은 아시다시피 중국의 개혁 개방의 상징적인 곳이죠. 그렇죠. 덩샤오핑이 가장 먼저 경제특구로 지정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저렇게 좋은 중국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행사였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여기서 연설을 하다가 시 주석이 기침을 했다는 겁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네, 시 주석이 52분에 걸쳐서 연설을 이어갔는데 45분이 지났을 무렵에 갑자기 연달아 3차례 기침을 합니다. 그러네. 그 연설이 10초 정도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 주석이 기침을 이제 누르려고 차를 마시기도 하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2차례 기침을 하고 약 3분 동안 9번의 기침을 합니다. 연설은 4차례나 중단이 됐어요. 자, 지금
정말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저랑 같은데. 같은 생각하고 계시는 거 맞죠? 예, 맞아요. 그걸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만 자유시보는 코로나 의심설이 돌고 있다라고 전했고요. 또 홍콩의 빈과일보는 시주석을 생중계하던 관영 CCTV는 기침 장면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빠르게 화면을 돌렸지만 소리가 그대로 전달됐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만약에 뭐 최수영 기자나 제가 뭐 갑자기 쓰러졌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카메라가 돌아갔거든요. 그렇죠. 바로 다른 쪽을 잡죠. 사고가 나니까. 그러니까 시주석도 기침을 하니까 CCTV 그 방송사 부조종실에서 야 카메라 돌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었을까. 네, 그랬던 걸로 보여요. 딱 그려지죠. 그러니까 당시 시 주석의 연설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거든요. 관영 CCTV에. 근데 시 주석 기침 장면에서 화면이 빠르게 참석자들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이제 CCTV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침 소리는 선명하게 전달이 된 건데. 방금 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게다가 이날 기념식이요. 원래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었대요. 근데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30분 정도 늦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건강이 이상한 거 아니냐 이제 건강 이상설이 증폭되고 있는. 근데 보시면은 시주석 주변에 지금 연단 위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다 노마스크예요. 네, 지금 연단 위는 전부 다 노마스크입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썼죠. 하지만 이제 연단 위에 있는 고위 인사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주석이 연설 전에 이제 마스크를 하지 않은 참석자들이랑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 당국의 입장이 나왔나요? 저 기침 관련해서? 당국은 아직 시주석의 건강 상태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이제 시 주석이 계속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여러 남부 지방을 순회 중인데요. 중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후에 아무래도 경제 정상화에 힘을 쓰려는 상황이라서 좀 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아이디 CLK님이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뭐 지금 그걸 좀 그 생각을 저희가 못했네요. 그러게요. 마구니가 꼈다. 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에 나선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여주시죠. 엘리자베스 여왕 아닙니까? 네, 현지 시간 15일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영국 국방과학기술연구소를 방문한 건데 손자이자 왕위 계승 서열 2위죠. 윌리엄 왕세손도 함께했습니다. 근데 여왕이 왕실 거처를 벗어나서 외부 공무를 수행한 게 7개월 만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유럽 장난 아닌데 저래도 될까요, 지금? 네, 영국 지금 장난 아닙니다. 코로나19 엄청 확산되면서 전국에 봉쇄 수준인 3단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사실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렇게 버젓이 마스크를 안 하고 나와서 이제 비판이 커지고 있어.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되게 고령 아닌가요, 지금? 몇 살일 것 같으세요? 무려 94살입니다. 네. 왕궁 측은 이제 여왕이 만날 인물들이 미리 사전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자, 영국뿐 아니고요. 유럽 전체가 지금 코로나 재확산으로 비상이 걸렸죠. 파리는 아예 그냥 야간 통행 금지가 내려졌잖아요. 네, 이게 인구 대비 일일 확진자 수가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극약 처방을 내놓은 건데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파리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9개 지역에서 이제 통행을 금지하고 있고 만약에 이 통금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 135유로, 우리 돈으로 약 18만 원을 내야 됩니다. 밤 9시부터 통행 금지. 통행 금지 얼마 만에 들어보는. 상상이 되세요? 정말 이 시기에 사실 이런 통행금지라는 표현 이제 요즘 유튜브 보면요 선배 80년대 서울 풍경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간 통행금지 시간 하면 막 집에 가려고 막 급히 일어나고 맞아요.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런 걸 보면서 예전에 정말 저랬구나 어떻게 저런 게 가능했을까 했는데 무려 지금 2020년 유럽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최수영 기자 뭐 모르는 척이에요, 다 알면서. 저는 전혀 모르는 시대고 뭐 드라마에 나오던 얘기더라고요. 아니, 저도 어렴풋 기억나는 게 그 시절에 밤 9시가 되잖아요. 뉴스 시작하기 전에 밤이 늦었으니까 애들은 빨리 자라. 새나라의 어린이는 빨리 자야 뭐 그런 광고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진짜 밤 9시가 되게 늦은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저는 그때는 기억이 없어서 그런 게 있었네요. 자, 아무튼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로 한번 가보시죠. 네. 자, 결혼식장에 저렇게 경찰이 등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네, 지난 14일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인근 마을에서 결혼식 피로연이 열렸는데요. 하객들이 이렇게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경찰이 들어닥치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신랑이 지명수배자. 네,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바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겼다는 겁니다. 진짜요? 네, 이스라엘은 지금 코로나 봉쇄령으로 모임 인원이 딱 20명으로 제한돼 있거든요. 근데 이 규정을 위반해서 경찰이 단속에 나선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되게 심각한데요, 저거. 네, 거의 뭐 지금 경찰이 지금 피로연을 중단시키려고 했더니 신랑 신부 가족들이 반발하고 뭐 보이시는 것처럼 몸싸움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리병까지 깨져가지고 사람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진압 경찰이 투입이 됐고요. 신랑 가족 2명이 연행됐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도 결혼식 같은 경우는 50명 미만 네. 뭐 이랬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래도 정말 급한 사람들은 뭐 하객들을 많이 부르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렇게 식을 치르곤 했는데 이스라엘은 20명. 딱 20명. 네. 야, 그런데 그걸 또 위반하면 저렇게 경찰이 식장에 난입해서 네. 진짜 결혼식의 악몽이 저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현장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오후 3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오후 3시 10분 기준 10일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름 지금 맨 처음에 지나가는데 설명해 주시죠. 바로 나오네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아버지인 이기을 연세대 경영대 명예교수가 지난 14일에 별세했습니다. 유족 측이 가족장으로 치르겠다고 해서 뒤늦게 알려진 건데요. 아시다시피 강 장관의 배우자인 이일병정 교수 지금 요트 여행을 위해서 미국에 체류 중이죠. 장례에 참석을 못한다는 소식이네요. 아이고, 여행 때문에 아버지 장례를 못 치르게 됐군요. 네. 자, 그리고 앞서 두 번째 이재명 경기지사 이름이 나왔었는데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오늘 완전히 뭐 매듭을 지었어요, 사실상. 네, 매듭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1심 무죄, 2심 유죄, 그리고 지난 7월에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 고법으로 돌려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원 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의 선고가 있었던 건데 무죄였습니다. 네, 검찰이 일주일 내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번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이 지사는 사법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뭐 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니까 검찰이 재상고를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수영 기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